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희 엄마입니다. 은정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초대 손님이 와 계시죠? 네,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도 여김없이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사법적 판결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304명이 죽음에 이르게 된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 하나를 이제 알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지 않아서 국민이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무게만큼의 책임을 받았던 적이 있던가라고 이제 물었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국가가 사실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재난 참사인데 왜 국가 책임자들과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어도 국가가 저지른 범죄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사회적 단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법적 판결로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나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교훈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법적 판결은 어쨌든 더 이상 똑같은 이런 재난 참사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잃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배가 기울어졌을 때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정말 국가는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명령만 내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우리 가족들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투쟁하고 있고 지금도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알고 싶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된 세월호에 관한 재판이 있었었죠.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벌써 이제 내일이면 3,200일이 됩니다. 이게 진짜 8년하고도 9개월의 시간이 지금까지 지났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책임을 다 물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구성해 보면 일단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그 세월호라는 배가 이제 뭡니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4월 15일 날 떠나게 되고
또 4월 16일 날 침몰하게 되고 국가는 구조하지 않았고 그 뒤에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라는 이 시간표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의 이제 운항을 했던 배 회사죠. 우리가 네. 흔히 아는 이제 유병은 네. 또 뭐 구원파 뭐 이렇게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인 이제 운행은 청해진 해운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청해진 해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부분도 재판이 진행이 되었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침몰 원인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불법 정개축 그리고 네. 이제 고박 불량 또 이제 뭡니까 과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해운조합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눈을 감아줬느냐, 또 과연 그걸 제대로 점검했느냐라는 걸 들여다봤던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업무방해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선원들 이제 그 직접 배를 운전하고 배에 대해서 관리하고 했던 선원들에 대한 이제 살인과 또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죄 등에 대한 사건도 마무리가 되었고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또 세월호 당시에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시간을 조작했던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도 있었고 턱조기 강제 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 청구 사건 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씩 좀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청해진 관계자들 대표이사부터 해서 뭐 상무이사 밑에 이제 운항팀장 뭐 등등해서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초기에 검경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내세웠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법 정개축을 하고 과적을 하고 고박 불량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청해진 해운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청해진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책임 이제 대표부터 관계자들을 저는 이제 구속하거나 불구속 등의 이제 입건을 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징역 뭐 7년부터 해서 또 징역 3년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청해진 해운도 사실은 떠나지 말았어야 될 배를 출항시킨 책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304명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청해진 해운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피해자들은 시민들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해운조합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가 흔히 해피아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수부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난 뒤에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데를 갑니다. 이 한국해운조합은 뭐냐면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서 운항을 하는 이제 내항 여객선들에 대한 이제 점검 관리를 이제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서 안전 관리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선사와 짬짬이 같은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운항 관리자가 청해진 해운 측에서 이제 무엇은 제공을 받고 제대로 시정 조치라든가 또 안전과 관련돼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한국해운조합에 물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은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대개가 벌금형밖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수부라고 해피아라고 되게 크게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정작 처벌받은 거는 벌금 1,000만 원, 뭐 벌금 700만 원 이 정도 선에 그쳤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 책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이준식 선장부터 해서 뭐 1등 항해사 또 기관장 또 밑에 조타수 등등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제대로 책임을 이제 원래 배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 운항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이 선원들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결국 우리 살 수도 있었던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제 범죄로 이게 세월호 참사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죠. 그래서 선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이제 살인죄하고 이제 고의로 선박을 매몰했다라는 부분도 다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무기징역부터 해서 뭐 가장
이제 밑에 뭐 조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3년 정도의 이제 형을 받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되어서도 선원들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검경합수부가 발표한 거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결국은 불법 전개축과 과적과 고박 불량 그리고 조타 실수가 겹쳐져 갖고 침몰했다. 그렇지만 이제 선원들 재판에서 나중에는 세월호 배가 올라오기 전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몰 원인과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재판부도 밝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선원들에게 결국은 묻지 못한 거였죠. 그렇지만 304명을 구하지 않은 그 살인죄를 적용해서 303명으로 또 재판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가 8시 49분에 맨 처음에 휘청할 때 맨 먼저 그 세월호 배에서 바다로 이제 빠졌던 이제 단원고 선생님, 네, 한 분이 이제 그 재판부가 봤을 때는 해경이 구해야 되는 304명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다라고 해서 303명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304명이 맞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국가의 구조 책임이라는 거는 해경에 맨 처음 그렇게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라고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부터 구조해야 되는 책임은 당연히 해경에게 생기는데 해경은 결국은 그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장으로 출동해서 결국 이제 뭐 앞서 얘기 들었던 대로 이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만 연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경은 계속 그 한 명의 선생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303명으로 이제 명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정장에 대한 또 과실치사상죄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의 출동 세력이었던 1, 2, 3 이제 목포 해경 소속의 123 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당연히 현장 지휘관으로서 세월호의 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지시를 내리고 또 현장 상황을 컨트롤 타워에 전파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이게 30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내가 공무상에 발생했던 공무상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죄를 묻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5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3년이 선고가 돼요. 대법원에서도 3년이 확정되었고 결국은 이 사람은 2017년에 출소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출동했던 책임자는 당신이 맞지만 해경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않아서 그 304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감경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재판부도 이제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이 사람에게 다 묻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감경을 해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거는 어떠한 이제 기소나 이제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흘러가게 된 거였죠. 그리고 1, 2, 3장 정장이 그때 우리 세월호 배가 침몰하고 나서 기자회견했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구했다라고 기자회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태선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태선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목포 해경 서장이랑 같이 이제 그거를 입을 맞춰갖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초 시간 보고를 조작했던 혐의는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재판에 아마 언급이 됐던 김기춘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왕 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 과연 국가 컨트롤 타워가 몇 시부터 작동했느냐, 언제 보고를 받았고 몇 시에 작동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재난 참사가 발생하고 정확하게 재난 컨트롤 타워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지시가 언제 내려오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호 참사 때는 분명히 8시 49분에 배가 기울고 8시 52분에 119에 신고가 들어가고 또 YTN에도 9시 그죠? 한 8분경인가 10분경에 이미 YTN에 뉴스 속보가 뜹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과연 몇 시에 그거를 보고를 받았느냐. 근데 아직도 그걸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기춘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결국 자신이 청와대로 이렇게 책임이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대통령은 9시 50몇 분에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제대로 구조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이 사람이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법원 판결에 보면 10시 17분에 그 전에라도 적어도 태선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그 데드라인을 10시 17분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기춘은 보고 시간을 10시 12분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시간 전에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이미 청와대 문서내에 그렇게 시간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게 내려왔던 게 10시 22분으로 탄핵 때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걸로 김기춘이 기소가 됐는데 결국 김기춘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조위 강제 해산 건으로 인해서 조사관들의 임금 청구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거는 사참위 결과에서도 나타났고 우리도 이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강제 해산을 이게 어쨌든 정확하게 사법적 판결을 남기기 위해서 그 조사관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가 너희들의 조사 기간이야라고 박근혜는 강제적으로 정하고 해산시키게 되죠. 근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5년 8월경부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8개월 정도의 우리는 더 조사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됐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재판부가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로 조기 종료했다는 걸 판결로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사관들은 대신에 그 받은 월급을 전부 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써달라고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조위 때도 엄청 정부에서 박근혜 때 방해를 많이 했었던 그런 조사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은 종이 위에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을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외로이 텅 빈 방에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이제는 안녕. 1994년 어느 늦은 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1월 12일 목요일 날에 진행된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우리 윤희 어머니 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국가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했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고했고요. 이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선고가 있었는데 그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선고를 했습니다. 기무사가 우리 피해자들을 불법 사찰한 것에 대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특조위 방해와 저희 가족들이 하는 진상규명 방해를 끊임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국민들을 사찰한다는 게 그게 합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아니죠, 불법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죄를 왜 묻지 않는 거죠? 뭐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 세월호 참사 때에 이제 국가가 이제 정보기관을 이용을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 이제 피해자들과 또 시민들을 사찰을 했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기무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도 움직이고 경찰 내에 이제 정보기관들이 움직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기무사라고 하면 이제 군 내에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해서 군 내에 이제 그런 보안과 관련된 이제 그걸 다루는 이제 부대인데 결국은 이제 그 기무사가 왜 세월호 참사에 피해자들과 민간인을 사찰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도저히 군이 국내에 개입해 또 이런 재난 참사에 개입해 이걸 굉장히 어쨌든 이제 이번에 민사재판부도 그걸 중하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정원이 또 진행한 정보 동향 보고라든가 민간인 사찰 또 피해자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국정원은 원래 그걸 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이제 검찰은 판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결국은 본인들이 정보 사찰하는 게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검찰 결과가 나왔고 경찰들의 또 정보기관들의 그런 이제 뭐 사찰 활동, 정보 이제 채집 활동들도 결국은 이게 세월호 때 분명히 유가족들 옆에서 그거를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이제 시민단체들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도 보고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모두 아예 이거는 뭐 수사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죠. 맞아요. 우리가 팽목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진도 체육관에 있을 때도 우리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말 그 기무사들이 사복을 하고 손을 들고 핸드폰으로 찍고 지나가는 걸 저희가 잡았거든요. 네. 당신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냥 찍는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기무사 사람들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설마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자식 이런 부모들 상대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그 기무사라는 그 단체도
정부하고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네. 그 재판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런 쪽으로 많이 재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무사를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말에 그 기무사 이제 그렇게 민간인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했던 그 기무사 부대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를 하고 그 재판정에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이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기무사가 그때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면 이번에 사참위 결과 보고에서 그게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됐던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보면 뭐 피해자 가족 A 씨는 뭐 무슨 정당의 당원이다. 그리고 뭐 무슨 노총의 조합원이고 뭐 성격은 강성이다. 이런 거부터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은 예전에 뭐 이런 활동을 해왔고 또 이제 그 유민 아버님과 포함해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길게 단식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저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공약은 뭐 취미가 뭐라더라 그리고 뭐 지금은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더라 이런 걸 여론전에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고서에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아까 은정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찰을 하니까 아 저 가족은 강성이니까 말이 안 통하고 또 이 가족은 온건파니까 조금 우리가 회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기무사가 작성한 게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 옆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때 국민대책회의나 또 이제 4월 16일의 약속이나 또 안산의 엄마의 노란 손수건도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전에 뭐 FTA 반대 또 광우병 뭐 이제 이렇게 했던 단체고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접점을 형성하거나 만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올라가게 되고 또 뭐 보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북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동향 보고도 들어가 있어요. 뭐 종북 관련된 그러니까 아예 세월호 가족들과 피해자들과 이 시민들을 그거죠. 종북 세력으로 네. 연기되느냐 안 되느냐 또 반정부 세력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예 접근을 시작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무사가 움직였고 그래서 기무사 내에 그 민간인과 피해자들을 사찰하는 TF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월호 TF라고 기무사 내에 만들어졌다는 네. 것도 확인이 되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에서 움직이죠. 근데 아까 은정이 의원님이 팽목과 이제 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무사가 안산에서도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이 그 초창기에 이제 아이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저기 뭡니까 와스타디움에 임시적으로 있을 때 그 동향도 파악했던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301 부대랑 601 부대가 주로 작동을 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왜 301, 601이냐 하면 전화번호를 생각하면 경기도가 03으로 시작하죠. 전라도는 06으로 시작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쪽에 움직인 부대가 610 부대고 여기 움직인 부대가 310 310.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가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징역형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책임을 정확하게 물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무사는 군조직이고 네. 그러면 어쨌든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그렇죠. 기무사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세월호 TF를 움직여 피해자를 사찰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아니죠. 일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분명히 윗선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저희들은 그 윗선이 분명히 청와대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이제 청와대 수석실 비서실장 어쨌든 이제 또 국방부 장관 또 이제 뭐 국가안보실장 이런 등과는 반드시 이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가 올라갔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대응 방향이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윗선에 대한 처벌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그리고 보고했다는 증거도 못 찾았다. 그래서 불기소한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저희가 재판을 많이 다녔지만 네. 그때 기무사 재판 할 때도 네. 마찬가지로 증인들이 나와서 대체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했냐고 하면은 자기들의 잘못은 다 얘기를 하면서 누가 지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게 참 아리송한 말이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밤하늘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다며 여튼 웃음 띠며 나에게 말하다 너는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우리 둘의 주제곡 같았어 하루는 순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매일 두 손 모아 하늘에 빈다고 우리 둘의 시간이 영원하길 그게 참 아팠는데 그립기도 하더라 둘이 가던 둘이만 알던 수많은 거리 그 위로 하루하루 쌓여만 가던 소중했던 추억 그 위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알아 결코 닿을 수 없는 시절의 우리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너의 그 마지막 이젠 선명하게 다 알 것 같았어 그래 우린 그렇게 사랑했어 뻔한 이별마저도 우리다웠던 거야 둘이 가던 둘이만 알던 수많은 거리 그 위로 하루하루 쌓여만 가던 소중했던 추억 그 위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알아 결코 닿을 수 없는 시절의 우리 그때의 우리처럼 둘이 가던 둘이만 알던 어설프던 풍경 그 위로 자라나고 쌓여만 가던 어리숙한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 결코 보낼 수 없는 시절의 우리 네, 그럼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여전히 있는데 이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9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책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나마 재판이 불구속이라도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계속적인 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결국은 진짜 책임자는 늘 보면 드러나지 않거나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국군 기무사를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는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네. 근데 이 그 징역형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 근데 그 기무사령관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모든 지시를 다 했다. 이렇게 책임을 다 그쪽으로 몰아버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무사령관을 했던 조연천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가게 도망갔죠. 됩니다. 네. 네. 이 조연천은 또 누구냐 하면 그 박근혜 탄핵 때 계엄 문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맞아요. 음. 탄핵 촛불이 불타오르면 계엄군을 발동해서 군인들을 진주시키고 그걸 대응한다라는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 결국 조연천이라는 기무사령관인데 그 사람은 도피해 있고 거기 책임을 다 그런 쪽으로 몰아버리니까 결국 기무사에서 이제 제대로 그 재판에서 책임을 윗선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 못 묻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사참위 결과에도 명확하게 조사 결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 또 국가에 도전하는 세력 이제로 바라보고 결국은 정부가 대응을 했던 거라고 확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실 규명을 외치거나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것조차도 반정부 행동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정권 차원으로 전방위적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정경련이나 일베나 이런 보수 세력들을 이용해서 맞불 집회를 한다거나 특별법 반대 집회를 한다거나 폭식 투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부터 또 이제 언론이 정부 책임으로 몰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언론에게 뭐 유병언을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보도해라. 또 세월호 모든 책임은 유병언에게 있다. 이렇게 한 것도 결국 청와대 지시라는 것도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뭐 또 블랙리스트 또 세월호 진실규명을 외치는 뭐 선언했던 교사들에 대한 탄압 또 이제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우리가 확인된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과연 누가 지시했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확인된 거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가 국민들의 660만 서명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 결국 세 차례의 서로 이제 뭡니까 투쟁 끝에 결국은 이제 11월에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특별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그러니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하기 위한 조사기구를 만든 거죠. 책임자 처벌은 사법적인 얘기니까 빼고.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굉장히 우려했던 게 그 줄여서 특조위가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사의 방향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그걸 자신들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조위 특별법은 진짜 국민들과 우리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제 법은 만들어졌죠. 그러면 특조위를 설립할 때부터 방해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설립되고 활동할 때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조위 설립을 방해한 것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립을 방해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설립이 이제 되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막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청와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특조위의 위원들을 원래 여야가 이제 추천하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그때는 여당이죠.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의 추천위원회 몫을 굉장히 늦게 제출한다거나 또 이제 그나마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 인사로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시간을 많이 끌고. 네 시간도 많이 끌고 또 직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해야 된다거나. 근데 피해자들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독립조사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전문가라든가 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설립들을 방해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청와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청와대가 두 개의 팀을 굴립니다. 하나는 청와대 내의 수석들로 운영되는 이제 실수비 회의라는 걸 돌려요. 그거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회의라고 해서 실수 수석 비서관, 실장과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해서 실수비 회의를 돌려요. 그럼 거기에서는 보면 이제 뭐 정무수석이 관장하는 이제 뭡니까 여러 뭐 해수 부서들 정부 기관들을 어떻게 이제 설립을 방해할 것인가 이런 작전을 짜는 실수비 회의를 계속 돌리죠. 거기에 김기춘 실장이 관여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석들도 이제 당연히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기구에는 관계 차관 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거는 해수부 뭐 그때는 뭡니까 지금은 행안부지만 그때는 뭐 안전행정부인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기관들 또 교육부 뭐 이렇게 해서 차관들로 해서 항상 세월호 이게 특조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는 차관 회의를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특조위에 파견해야 되는 공무원을 늦게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에 따라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를 준비 기간 조차도 주지 않은 채로 조기 종료, 강제 종료시키게 되는 그런 작전을 짠다거나, 또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때 그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그 어떻게 발언을 하고 방해를 하는가, 또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까지도 다 거기 회의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실제 그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게 특조위 회의가 열릴 때 찾아가서 저렇게 정부 앞잡이하는 그저 위원들 사퇴하라고 네. 그렇게 싸우게 됐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의결을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사표를 던지고 네. 이석태 위원장을 고소 고발하게 되는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때 뭐 해수부 장관 그리고 수석했던 뭐 조윤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이병기. 네, 이병기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직권남용죄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직권남용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적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권남용이라는 건 내가 가진 직무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외에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남용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게 직권남용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공무원이 그죠 당연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는 본래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부당한 지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피해자들에게 뭡니까 진상 규명을 방해함으로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권남용에 대한 피해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나 민간인이나 시민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받은 네 바로 밑에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권남용죄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죄를 대개가 무죄를 그러니까. 선고받았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특조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가오는 2월 1일 날 이 네. 특조위를 조사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선고가 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지휘부도 지금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해경지휘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해경지휘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국가 범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출동했던 세력들이 구조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경 컨트롤 타워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지시를 내려갖고 구조해야 되는 책임이 컨트롤 타워로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국가 컨트롤 타워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게 이제 국가 컨트롤 타워인 거죠. 근데 국가 컨트롤 타워는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제 뭐 대통령 보고 시간 조작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왔음에도 이제 박근혜 탄핵이든 뭐 박근혜 시절에 본인이 저질렀던 과오든 간에 거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출동 세력 그리고 이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조하지 않은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해경이 져야 되지 않냐.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제 우리가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게 해경 지휘부가 굉장히 늦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된 게 2019년에서야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뭡니까 그 처벌조차도 제대로 된 기소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심이 1심이 진행이 되었는데 1심 결과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1년 초에 결국 이제 무죄를 이제 선고받게 되는데 우리가 해경 지휘부한테 묻고자 하는 책임은 이제 그겁니다. 해경 지휘부가 당연히 현장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4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현재 걸려 있지만 살인죄를 그 선원들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직접 이제 뭡니까 고소도 하고 수사 의뢰로 요청했지만 결국은 안 되다가 2019년에야 이제 불구속으로 그나마 이제 기소가 되게 되는데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결론은 무능력은 처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해경 지휘부가 그때는 통신 체계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고 현장 상황도 1, 2, 3 정장이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현장 지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은 쏙 뺀 채로 우리는 제대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구조 훈련조차도 해경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결국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이게 된 거죠. 네, 그렇지. 참, 무능력은 제가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그 무능력한데. 전문가들이 그 해경 지휘부에 다 앉아 있는 건데 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는 자리인가요? 그래서 지금 해경 쪽에 걸려 있는 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경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해경청장이 구조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해경청장이 그때 이제 김석균이었죠. 그리고 이제 목포니까 이제 진도니까 서해청에 이제 서해 이제 광역구조본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석균이 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서해청장인. 그리고 이제 목포 쪽에는 이제 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그다음에 지역구조본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목포서장 김문홍이 네 거기에 이제 본부장이 되게 되는 이 체계는 이미 우리 매뉴얼에서 짜여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좌해야 되는 이제 경비안전과장, 경비과장, 상황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1, 2, 3 정장은 아까 진행됐던 재판에서 얘기 들었던 대로 현장 책임자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근데 현장 출동 세력이 1, 2, 3 정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삼천구함이라고 네. 서해청 소속의 훨씬 이제 해경 함정 큰 게 있습니다. 목포 소속에.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재두라는 사람도 걸려 있고 그러면 이제 윗선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된 상황 파악 거기에 대한 보좌 그리고 이제 명확한 지시 하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 직권 남용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묻고자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목포해경 이제 아까 무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이제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구조사에게 제대로
구조와 관련된 지위를 전파하거나 또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공유를 확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경지휘부는 책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쭉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해경은 결국 가장 높은 사람이 그 1, 2, 3 정장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밑에 이제 진도 VTS 뭐 제대로 교신하지 않은 상황관들을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고위급과 국가 책임자들은 빠져나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 출동해야 되는 세력들은 그러면 결국 출동한 사람들만 모든 이제 책임을 덮어쓰게 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에 빠져도 결국은 국가가 구조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메시지. 또 이제 결국은 해경들에게도 결국 출동한 사람만 모든 책임을 덮어쓰게 되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해경지휘부 재판이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고 진짜 이렇게 해경지휘부 재판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경찰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길래 이랬냐.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용산서장만 지금 구속된 상태인 거잖아. 똑같이 그죠? 현장에 출동했던 그 세력만 처벌을 하고 결국은 그 제대로 이제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는 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1, 2, 3정 정장도 사실은 유예 명령을 받는 체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혼자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이 법이 있는 사람이 그런 나라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네.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지 않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Melons a hot one, like 7 inches from the midday sun. I hear you whisper in the walls, melt everyone, but you stay so cool. My guitar, my Spanish Harlem Mona Lisa. You're my reason for reason to stop in my grove. Hey, and if you said this life ain't good enough, I'll give my world to lift you up. I could change my life to better suit your mood, because you're so smooth. And it's just like the ocean under the moon, and it's the same as the emotion that get from you. You got the kind of living I can be so smooth, yeah. Give me your heart, make it real, or let's forget about it. I'll tell you one thing, if you will leave and be crushing in every breath and every word, I hear your name and calling me out. I'm from the barrio, you hear my rhythm on your radio. You feel the turning of the world, so soft and slow, it's turning you round and round. And if you said this life ain't good enough, I'll give my world to lift you up. I could change my life to better suit your mood, because you're so smooth. And it's just like the ocean under the moon, it's the same as the emotion that get from you. You got the kind of living I can be so smooth, yeah. Give me your heart, make it real, alright.
us forget about it. 네. 지금까지 쏙쏙 들어오게 우리 김선우 사무처장님께서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네, 아직까지도 세월호는 끝나지 않은 세월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재판이든 또 이런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할 그분들이 죄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장님도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세월호 관련된 재판을 저희가 이제 민변 또 세월호 TF 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또 4.16연대 4.16재단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그랬더니 이제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나니까 진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진짜 책임자는 다 빠져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임자 처벌을 얘기하는 게 아마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교훈을 남겨야 되고 또 이제 이러한 재난 참사를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그죠 또 이제 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또 이런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을 내리는 것 또한 저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래야지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자기 역할에서 진짜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 그죠? 명절이네요. 네. 네. 저희 이제 명절날 상차림을 하는데 네, 저희 가족협의 안산에서는 네, 22일이죠. 네, 일요일 구정 때 아침 7시에 아이들 상차림을 하고요. 팽목에서도 마찬가지로 7시에 아이들 상차림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앞에 기업관에서는 4시 4시 16분에 16분에 네, 아이들 상차림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다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오늘도 약속 하나 없지만